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연일 홍콩 시위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찰들이 총기 사용까지 하면서 시위 현장이 아수라장입니다. 최루탄, 화염병, 벽돌까지 날아다니고 있다는데 취재하던 기자들도 부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잠시 후 취재 중에 얼굴에 화상을 입은 관명린 기자 홍콩 현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 내일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4부에는요. 수능시험을 앞둔 만학도 수험생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봅니다. 이미 수시 전형에 합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법적으로 따져볼 일들이 많아서요. 손수호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정상근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란색 이뻐요. 파란색, 네,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색깔은 중요치 않고요. 네. 색깔은 중요치 않고요. 네, 그럼요. 몸에만 맞으면 입고 다닙니다. 몸에 맞으면 걸치는 게 옷인데요. 네,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에 출석을 해서 패스트트랙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4시간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오후 2시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네네. 아직 뭐 조사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네네. 뭐 오늘 오전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를 했었는데요. 네. 뭐 이후부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봐서 아마 이 검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 경찰 조사 갔다가 묵비권만 행사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뭐 의견서도 제출을 한 상태이긴 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뭐 영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증거 자료는 굉장히 많이 확보했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수사기관이 이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 네. 피의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요. 즉 증거가 명백히 있으면 자료가 확고하게 딱 확보를 네. 하고 있으면은 네, 그렇죠. 대답은 어쨌든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부인할 건 뭐 명확하고 네네.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부인을 뒤집을 만한 그런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거든요. 또 네. 공소유지 가능하고 유죄 판결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피고발인들의 진술이 아니에요. 즉 얼마 전에 국회 방송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맞아요. 검찰이. 이거는 국회 방송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국회 방송에 있는 그 영상을 증거물로 가지고 와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보면 이미 증거들은 확실히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최이배 의원실에 실제로 가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그 의원들에게 지시를 원내 사령탑으로서 지시를 했다면 아하. 그 지시는 직접 말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좌관들에게 지시를 해서 그 보좌관들 사이에 소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미 검찰은 확보를 했을 거예요. 네. 따라서 오늘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자 이제 형식적으로 다 불러서 올 사람 오고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는 검찰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더 밝혀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만큼 있고 우리는 시작한다라는 그런 뭐 신호탄 이런 것을 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변호인 통해서요. 당시에 그 여야 간의 충돌은 국회의장의 그 불법 사보임, 바른미래당의 그 네. 불법 사보임이 원인이 된 것이라서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행사인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당방위이고 이거는 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이 저항권 행사라는 게 과연 정당하냐, 맞는 말이냐? 이거는 뭐 얼핏 봐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법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가 있습니다. 97년에 나온 그 판단인데요. 당시에 그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죠. 네.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고 그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파업을 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판단이. 네네.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런 말, 그 당시에 그 피고인 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항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당시 노동자들이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해야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 경우에 또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국민이 자기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법 소정에 협의 없는 뭐 개의 시간의 변경 또는 회의 일시의 통지가 없는 입법 과정에 하자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한다. 판결이 나왔네요 이미. 네. 그러면은. 뭐 거의 유사한 사안이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저항권 행사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당시 이미 그 불법 사모임 등에 대한 또는 그 국회의장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뭐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다른 조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더더욱 저항권 행사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랑 정상근 기자랑 이렇게 두 손 모아갖고 손수호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네. 네, 헌법 이렇게 강의. 되면 재미가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 거구나 하고 네. 있었는데 그러면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 대신해서 60명을 대신해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 의원들 입장에서 가갖고서는 뭔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라서 네.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이 다급한 마음은 일전에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네. 국정감사 기간에 맞아요. 표출을 하기도 했었죠. 네, 다급해 본인- 보였어요. 네.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지 네. 뭐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뭐 사실 뭐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장 지금 그 불안한 상황일 거예요. 아마 이번 다음 달쯤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데 끝나죠. 이 내년 총선까지는 그 지위를 좀 유지를 해야 좀 어느 정도 좀 정치적으로 좀 얘기가 좀 가능한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의원들의 인심을 잃으면은 이 선거에서 그냥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이 자기가 이 사태를 그러니까 지금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모두 좀 떠안고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 검찰에 가서 이거는 뭐 내가 지시를 한 거다. 뭐 다른 의원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진술을 하면은 결국 이제 다른 의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를 또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했어도 행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의원들이 보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뭐 지금 뭐 본인들이 나가서 차라리 소명을 하는 게 더 나은데 네. 지금 뭐 원내대표랑 이제 대표가 저렇게 딱 다 잡고 본인들이 뭐 책임지겠다라고 하니 뭐 저거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뭐 계속 뭐 두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나가갖고서는 모든 의원들한테는 혐의가 없고 자기만 그러면 혐의를 뭐 받겠다 뭐 이러면 좋은데 사실 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네,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별로 이렇게 썩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가라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나가지 않고 그러다가 골프 치는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뭐 집회까지 열렸다고 하네요. 전 씨 집 앞에서. 근데 법원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검토를 다시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알츠하이머 때문에 사실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네, 일단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의 거주지와 재판이 열리는 광주가 굉장히 멀고요. 네. 또 계속해서 출석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여는 게 형사 재판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경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네. 것도 고려가 됐을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가를 법원이 해준 건데요. 여러 가지 요소를 봤습니다만 일단 그 피고인 전두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즉 전두환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다고 본 겁니다. 즉 이 사건은 핵심은 이제 사자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자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요. 허위 사실을 말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명예훼손할 때 사실 적시가 있고 허위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걸 가림에 있어서 전두환 피고인이 꼭 법원에 있어야 되는가, 법정에 있어야 되는가, 꼭 출석할 필요는 법정에 없다. 있지 않아도 전두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온 거, 허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한다면 네. 법감정? 법감정?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네.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증언들도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만약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법정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이제 불출석 허가를 했던 거를 이제 번복하고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라. 재판에 나와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그 골프장 가서 골프 네. 치는데 경호원이 있었다고, 경찰 경호 인력이 동원이 됐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되나 봐요. 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나 보죠. 네, 그렇죠. 뭐 네. 전직 대통령인데 뭐 어쨌든 뭐 내란 등의 혐의로 97년에 이제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17년이 그렇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이렇게 전두환 씨 이렇게 그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경찰에서 이후에 이제 사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뭐 계속 이제 뭐 필수 인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법 개정도 지금 뭐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 네. 네, 예우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교통정보 듣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스 돌아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1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검찰 공소장에 사실과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 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소장을 입수해서 꼼꼼히 좀 다 봤는데 네. 일단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이 네네.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아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변호인이 내놓은 이야기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공소장만 받아본 것이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까지 받아본 것도 아니거든요. 재판이 열려야 그걸 제출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목록만 보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반박도 할 수 없겠죠. 또 기록도 이제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어떤 모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나온 반응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진실과 진실 아닌 게 이제 말하기로는 사실과 사실 아닌 거라고 했지만 저는 네. 진실로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진실과 진실 아닌 게 섞여 있다고 했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은 진실이고 어떤 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건가?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 테니까 네. 거기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반박을 할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 지명된 시기 그때도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거의 800회 가까이.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혼자서 한 것이라 보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검찰 측에서는. 또 반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네. 이거는 내가 명의를 빌려서 한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권유하고 네네. 내가 돈을 빌려줘서 그들이 직접 한 거다라는 주장을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또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다만 그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물들은 네. 검찰 조사에서 명의 빌려줬다고 말을 했대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상당히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청와대 근처 ATM. 네. 네, 조국 전 장관이 돈을 보냈잖아요. 한 2번에 걸쳐서 보낸 걸로 2번이 아니죠. 여러 번에 걸쳤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몰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 매입에 이용되는 줄을. 네. 그래서- 일단 뭐 언론 보도에 네. 따르면 이제 몰랐다 그 돈을 보내긴 보냈는데 네네. 이걸 어디다 어디다 썼는지 쓰는지 몰랐다라는 몰랐다. 식으로 좀 내부에서 좀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까지 좀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딱 느끼기에는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뭐 5천만 원이나 하는데 네네. 뭐 이거를 어디다 쓰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뭐 부부끼리 이제 돈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좀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 돈을 어디에 쓸 줄 알고, 그러니까 WFM의 주식을 매입할 줄 알고 이 돈을 보냈다면은 이거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ATM에서 돈을 그 일일이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굳이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게 네. 그 어차피 기록에는 또 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럼 굳이 이걸로 보냈냐? 그러니까 오히려 ATM에서 그냥 돈을 빼서 이 정경심 갖다 주기. 교수한테 그냥 직접 전해주면은 그 집에서 전해주면 되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기록에 남기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몇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네. 이 돈을 이렇게 하나씩 보낸 이유는 뭐냐? 이 부분도 좀 아직 좀 의문이 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좀 얘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궁금한 게 ATM기에서 5천만 원을 꺼낼 수 있어요? 그 나눠서 꺼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은 못 빼고 어. 일정 정도의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ATM에서 돈을 한 빼는데. 번도 그 많은 돈을 제가 현금으로. 일단 ATM기로는 이제 없어서. 송금을 한 거죠. 네. 여기서는 네. 네, 송금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돈을 꺼내갖고 네. 직접 주는 거면 오히려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갖고 5천만 아니면 원이라는 뭐, 현금을 네. 뽑을 수 있나? 은행 가서 그냥 인출해도 되는 거죠. 은행 가서 인출을 네. 해도 되고 그렇긴 하죠. 네, 지금 아마 조국 전 장관도 검찰 소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호인단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아무래도 참고를 좀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같은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다. 이미 선임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든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으면 최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그냥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건처럼 검찰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강력하게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검찰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준비를 해야겠죠. 다만 네.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것인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사실관계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법적인 판단 부분에서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반박을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인할지 또는 아예 뭐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어떤 방향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채택할지 변호인들의 판단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근데 공소장에는 네. 공범으로 적시는 안 됐다고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등장은 많이 하는데. 등장은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조국의 지위와 인맥이 뭐 자녀들의 허위 스펙 만들기에 활용됐다라든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이 남편 조국이 있는 서울대. 네,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예, 이름이 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말씀하신 대로 공범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 배경 같은 좀 그런 네네. 느낌이 좀 있는 건데, 근데 역으로 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뭐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검찰이 결국에 마지막 향하는 곳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니겠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공범으로 적시를 안 했다. 이거는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연막 작전을 펴려고 아니면은 뭐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뭐 해석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우선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이 공범이라면 네. 검찰이 만약에 공범으로 판단한다면 추후에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를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끝까지 쭉 간다는 건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까지 맞아요. 압수수색했고요. 더 이상 이제 특별히 압수수색할 게 없어 보입니다. 다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압수물 분석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참고인들, 제3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다 이루어졌다면 할 거 다 한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특별하게 조국 전 장관의 범죄 사실 혐의점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검찰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모든 걸 확인하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소장을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보아야 검찰이 내놓은 최종적인 수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성 8자 살인 사건
이 범인으로 붙잡혔고 20년간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씨가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경과가 네. 재심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재심 청구를 했죠. 네. 예, 재심을 이제 재심해달라라고 네네.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데 요청한다고 해서 다 재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재심 사유, 즉 재심 이유가 법에 7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즉 네. 확정 판결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요. 원판결, 유죄 판결에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조나 변조인 걸로 증명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윤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야 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거는 이춘재의 자백을 말합니다. 아하. 이춘재의 자백이 있다면 같은 범행을 두 명이 별도로 따로따로 범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 진범이라면 나머지 한 명은 진범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춘재의 자백이 진실이라면 이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7호인데요. 이거는 당시 원판결에 전제가 된 그리고 근거가 된 수사. 이 수사에 있어서 이 경찰 등이 그 직무상 범죄를 범한 사실이 이제 있는 경우, 즉 당시 경찰이 이제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했고 또 회유를 했고 폭행을 했다면, 그래서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다면 이 부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안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또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항고하고 재항고하면 대법원까지 또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재심 절차가 진행돼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죠. 복잡한데 근데 그 당시에 윤 씨에 수사했던 형사한테서 비슷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거짓 자백을 강요받으면서 네. 17년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라는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갖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이라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네. 이게 그 21년 전 발생한 이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지금 이제 50대 네. 이 김모 씨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1998년 9월에 이 서울 구로구 이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 씨가 이 화성군 동탄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이제 살해된 채 네. 발견이 된 사건인데 당시 경찰이 이 그 근처 이제 공장 근처였으니까 그 공장 운영자였던 이제 김 씨를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해서 이 자백에 따라서 돈 관계에 의한 원한 살인, 그 충동적인 살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이 김모 씨가 이제 좀 다른 이제 진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때 당시 경찰이 이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서 한 45일 넘게 자신의 집과 이제 공장에 상주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들을 이제 쫙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증거를 좀 짜집기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가혹행위 이런 건 없었지만 마치 이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처럼 네네. 접근을 해서 나중에 이제 뒤통수를 쳤다라는 식의 이제 증언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분도 지금 억울하다라고 나선 거고, 당시 판결문을 자기가 쭉 봤을 때 본인의 죄를 입증할 만한 네. 지적인 혈흔이나 이런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또 수사 과정에서도 사건 피해자의 혈액형이 바뀌는 등 이 수사 과정이 좀 전반적으로 엉망이었던 것 같다, 석연치 않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재심을 청구했다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소식 전하느라고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빨리 가야겠어요.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의회의 공개 청문회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안 열렸지만 이제 곧 새벽이니까요. 네, 열릴 곧 걸로 열리게 예상이 되겠죠.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비공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네. 기사가 하는 거하고 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모습이 막 TV를 통해서 나가는 거하고 굉장히 네. 다르잖아요. 전 굉장히 네. 천양지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백악관 측에서도 긴장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탄핵 조사가 시작된 게 7주였는데 이제 7주 만에 공개 조사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공개 청문회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비공개 조사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의 증언도 또다시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최근 15년간의 각종 의회 청문회 사례 중에서 최대 규모로 이제 맞서는 그런 조사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강조하고 이것을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해라. 이걸 지도부가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시작이 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좀 여론이 네. 확 트럼프 탄핵 혹은 반 트럼프로 네. 좀 돌아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혹시 지지자 결집 효과를 이뤄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도 이게 하고 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갖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네, 오히려 그러면 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맞을 수 있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 인물 한 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증언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네. 의회가 요청했는데 그건 거부하고 소환장이 법원이 오면. 결정을 내려주면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증언을 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핵심 카드로 지금 고르고 있는 인물인데요. 비밀 노트가 있거든요. 꼼꼼해갖고 노트를 그렇게 메모를 많이 했다고. 메모 광이랍니다. 그래서 노란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당시에도 협상 테이블에 이걸 펴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협상 장소에 이걸 가져와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걸 또 기자들이 네. 카메라로 포착한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메모를 볼턴이 과연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발설할지 트럼프 보좌진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지금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볼턴의 변호사가 이제 8일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볼턴이 아직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논의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다수의 대화에 관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또 메모를 했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비밀 노트에 어떤 내용까지 담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이가 안 좋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물론 다 안 좋게 나갔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헤어졌던 사람들은 다 거의 안 다 좋게 그렇죠. 나왔는데 네.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네네. 해고야 뭐 이런 거 넌 소식을 해고야. 들은 경우도 네. 있고 근데 뭐 하여튼 감정도 안 좋고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 네. 이거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나쁜 다르고 네네. 그랬기 때문에 좋은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회 조사를 앞두고 일부러 이런 얘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공개 모임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에 완전한 고립주의 노선을 택할 수 있고 나토를 비롯한 다른 국제 동맹에서 미국을 탈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외교적인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의회가 초당적인 제재를 추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재단이 터키 이스탄불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개관 행사에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걸 네. M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사안을 부동산 거래처럼 이기고 지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아, 그게 또 있는 줄은 몰랐네요. 중국에 있는 줄은 알았었는데 이스탄불에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흑사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세에 네네. 발생했던 병으로 알고 있는데 14세기에 2만 5천 네. 명이 사망했던 굉장히 그러니까요. 엄청난 병이었잖아요. 지금도 흑사병이 있구나. 네네. 그래서 아, 좀 놀랐는데요. 지금 네이먼구 자치구 시린궈러맹에서 3일에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의료당국이 환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마친 상태고요.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중국 SNS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열흘 가까이 시간이 걸렸답니다. 근데 이게 공기로도 전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흑사병이 이제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폐 패스트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폐. 네, 그렇습니다. 폐하고 뭐 폐혈성 패스트, 선 패스트라고 림프절에 발생하는 네네. 패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폐 패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마다가스카르에서 네. 네,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 그래갖고 네. 거기 또
글쎄 뭐 얼마나 위생 상태가 좋은지 보건 네네. 상태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놀라긴 했어요. 흑사병은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전염으로 죽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멸종이 된 게 아니니까 그렇군요. 간간이 마다가스카르에서 2012년에도 발생을 했고 2017년에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엔 중국이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태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베네치아. 좀 신혼여행도 참 많이 가는 곳이고 정말 관광지로는 네. 최고인 그런 지역인데 이 얘기는 예전부터 나오긴 했어요. 침수가 되고 있다. 몇 번이 이제 네. 비가 많이 오면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어요. 지금 조수 수위가 187c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상 최대치가 194cm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했잖아요. 근접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성인 남성 키보다 지금 키 큰 분들이나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다 대피소로 피한 상태고 모든 교통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도시 전체에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베네치아 당국이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베네치아 시장은 홍수는 기후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런 SNS 글을 올리면서 피해 상황이 담긴 사진들을 또 쭉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니스 갔을 때 네. 사실은 그때 비가 온 것은 아니었었는데 네. 바닷물이 막 들어오면서 발목까지 물이 찬 네네.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렇잖아요. 네. 늦가을 초겨울에 이 소식이 많이 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100에서 120cm를 오르내린 건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120cm를 넘어가면 도시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대요. 그래서 지금 110cm를 초과하면 베네치아 섬의 12%가량이 침수가 되고요. 140cm를 넘어서면 절반 이상인 59%가 물에 잠기는데 작년에 수위가 156cm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점점 그럼 높아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기후 변화다라고 베네치아 시장이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도시의 75% 가량이 작년에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 마르코 대성당 역사가 1,200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한 5번 정도 침수됐는데 작년에 바닷물이 들어차서 1m 이상. 올해 1m 이상 침수가 이미 됐습니다. 근데 이미 작년에 이제 홍수 피해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산 마르코 대성당이 물에 잠기면서 하루 만에 20년치 손상을 입었다라고 베네치아가 발표를 해서 복구하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했는데 올해 또다시 1m 그러네요. 이상 물이 들어찬 셈이니까 지금 여러모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광장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림같이 네네. 약간 양식도 여러 가지 양식이 섞여 있고 그래갖고 진짜 아름다운 성당 예뻐요. 베네치아 가면 예뻐요. 여기를 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네네. 거기 내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탈리아 남부도 홍수 피해가 굉장히 커서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테라 동굴 주거지도 침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수일 동안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있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베니스 소식으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